만세전 2부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욕탕에 가서 이제 조선의 노동자들을 그 일본의 각지에 팔아넘기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아, 현실은 이런 것이구나를 깨달았다. 자,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그 불쌍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과도 같은 일본 각지 공장과 광산으로 몸이 팔려가는 것이 모두,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얘기했죠. 참담한 곳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모두 이런 도적놈 같은 협잡불황배의 술중에입니다. 그죠? 이 술책에 빠져서 속아 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나는 다시 한번 그자의 상판떼기입니다. 자, 상판떼기, 낯짝을 의미하죠. 적개심을 들어서 비속어를 사용했다. 그죠? 술중, 뭘까? 사기 쳤단 말이에요. 이 사기에 넘어가서 결국 팔려가는 겁니다. 자, 중략 부분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의 대화를 듣고 나는 조선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그래서 현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부산에 내려서는 조선이 완전 일본인의 것이 됐음을 깨닫게 되죠.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는 당시에 가난하고 비참하게 비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이 조선인들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제강점 아래 조선의 비참한 현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절정입니다. 정거장 문 밖으로 나서서 눈을 바삭바삭 밟으며 큰 길로 나가니까 7년 전에 일본으로 달아날째 했습니다. 자, 오정때입니다. 정오를 의미하죠. 오정때, 대전에 내려서 점심을 사 먹던 그 집이 어디인지 방면도 알 수 없이 시가가 변하였다. 자, 동경에서 부산으로 와서 그 다음에 대전까지 왔다. 자, 길 맞은편으로 쭉 늘어선 것은 빈지를 들였으나 했습니다. 빈지를 들였다. 빈지가 뭐죠? 빈지. 한 짝씩 끼웠다가 뗐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한 짝을 이렇게 끼웠다가 사람들 많으면 떼놨다가 하는 문이 있었어요. 과거에. 자, 그래서 가게에서 문 대신 쓰는 이 빈지를 들여놨으나 모두가 신축한 일본 사람 상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전부 빼앗겼다는 거죠. 그죠? 일제의 수탈이야. 동네 이 상점도 전부 일본인들에게 다 점령당했다. 우동 파는 구루마입니다. 우동을 파는 구루마, 그러니까 노점, 구루마 있죠? 끄는 거, 리어카. 우동을 파는 구루마가 쩔렁쩔렁 흔드는 요령 소리만이 쩔렁쩔렁 종을 이렇게 치는 거죠. 요령, 노쇠로 만든 종 모양의 방울입니다. 방울 소리만이 괴괴한 거리, 괴괴하다는 것 같아요. 쓸쓸하고 고요한 거리를 거리 위에 쩔렁쩔렁 소리만 나. 처량하다. 그래서 괴괴한 거리에 처량하다는 것은 인물의 내면 심리가 반영됐죠. 일종의 감정이입이 여기서 사용된 것이다. 14~5쯤에 말도 모르고 단신 일본으로 공부 간다는데 호기심이 있었던지 친절히 대접을 해주던 그때 그 주막집 내외가 그립다. 이랬습니다. 그만큼 과거의 자신이 조선을 떠나서 일본으로 갔을 때하고는 전혀 다르다. 중간중간에 다 내려서 보는 거야. 지금 조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대전이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된 거죠. 자, 자기가 갈 때는 오정 때 일본으로 달아날 때 그 당시에 16살 때 대전에 내려서 점심 사 먹던 그 집은 사라져버렸어. 전부 일본 상점들이 다 가득 차고 우동을 파는 구루마가 쩔렁쩔렁 다닌다. 무슨 소리일까? 일본 스타일로 전부 세상이 변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서 들어오면 돌아서서 내려오면서 보니까 착간에서 무슨 대수색을 해요. 수색당하고 막 결박됐어요. 승객들은 아직도 아니 들여보내고 결박을 지은 여자를 이렇게 결박해놨다. 어부나이가 깨어서 보채니까 그 다음 보세요. 일어서서 서성거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위에 이걸 보면 동경에서 부산, 부산에서 대전, 대전에서 서울, 다시 동경으로 갑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사건의 전개가 나타나고 여로형 구조를 통해서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각성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젖이나 먹이라고 좀 풀어줄 일이지 이렇게 불쌍하게 생각했는데, 자, 생각을 하니 곁에 시퍼렇게 얼어서 앉아있는 순사가 불쌍하다가도 밉살 맞다. 그러니까 어때? 아까는 민족의식 같은 거 전혀 없다가 실상을 보고 나니까 민족이 막 불쌍한 거야.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자, 목책 안으로 들어오며 건너다 보니까 차장실 속에 있던 두 청년과 헌병도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섰다. 까닭 없이 처량한 생각이 가슴에 복받쳐 오른다. 굉장히 변했죠. 내면의식이. 식민지 조선의 암담한 현실에 뭘 느끼죠? 슬픔을 느끼게. 한편으로 무시무시한 공기에 여기 막 삼엄한 분위기 때문에 몸이 막 으슬으슬 떨리는 거예요. 사람을 막 묶어놓고 막 수색하고 이런. 애 업은 여자를 그 독립운동하는 그 뭐 자금을 댄다든지 뭐 이렇게 그 전달책, 배달책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그런 짓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고는 막 다 불심 검문을 막 하는 거예요. 끔찍한 세월이죠, 그지? 자, 젊은 사람들의 얼굴까지 시든 배춧잎 같고 주눅이 들어서 멀거니 앉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빌붙는 듯한 천한 웃음이나 해 하고 싱겁게 웃는 그 표정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든 배춧잎 같고 주눅 든 것은 무기력한 것이죠. 혹은 천한 웃음이나 해 하고 싱겁게 웃는다. 이것은 비굴하게 아부하면서 산다. 자, 가엾기도 하고 분도 치밀어 올라요. 그러니까 복잡한 심경이야. 연민과 반감을 동시에 느낄 만큼 매우 복잡한 심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리라도 버럭 질렀으면 시원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만큼 엄청 짜증난 거야, 얘가 지금. 이게 산다는 꼴인가? 모두 되져버려라! 이랬습니다. 착간 안으로 들어오면서 나는 혼자 속으로 외쳤다. 자, 여기서 속으로만 외치죠. 소극적 태도지. 왜? 거기서 덤볐다가는 뭐 바로 잡혀가서 그냥 고문당하고 죽으니까. 저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 주눅 들어서 다들 이렇게 숨죽이고 있는 시대였다. 자, 무덤이다.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 했습니다. 그죠? 조선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한 상징적인 표현이죠.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모자를 벗어서 앉았던 자리 위에 던지고 난로 앞으로 가서 몸을 녹이며 섰었다. 난로는 꽤 달았다. 굉장히 뜨거웠다. 뱀의 혀 같은 빨간 불길이 난로 문틈으로 날름날름 내보인다. 차관 안의 공기는 담배 연기, 석탄재의 먼지로 흐릿하면서도 쌀쌀하다. 자, 우중충한 남포불입니다. 남포가 뭐죠? 남포. 램프 등을 남포불이라고 합니다. 알죠? 램프를 남포 이렇게 했습니다. 남포불은 웅크리고 자는 사람들의 머리 위를 지키는 것 같으나 묵직하고도 고요한 압력입니다. 램프 불조차 묵직하고 고요한 압력으로 느꼈다. 바로 억압적 분위기를 느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나는 소위 그 우국지사는 아니고 그냥 생활 속에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면 조금 적개심이 들 뿐 그 밖에는 뭐 정치에 관심도 없고 그냥 떠돌면서 떠다니며 사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막상 조선의 현실을 보니까 이제 자각을 하는 거죠. 인식의 변화, 내면 의식의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나는 한 번 휘 돌려다보며 공동묘지다. 공동묘지 속에 살면서 죽어서 공동묘지에 갈까봐 애가 말라 하는 갸륵한, 불쌍한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공동묘지라고 했습니다. 죽어서 공동묘지 속에 살면서 죽어서 공동묘지에 갈까봐 애가 말라 한다. 안타까워한다. 자기들이 어차피 지금 살고 있는 게. 그러니까 결국 생명력을 잃어버린 조선이죠. 혼자
코웃음을 쳤다. 역시 이런 것도 보면 이 사람은 좀 소극적이야. 자조적인 태도. 참, 이게 뭐야?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절정 파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다는 겁니다. 연민을 느껴서 불쌍하다. 그랬다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반감도 느꼈다가 그 다음에 잘하는 꼴이다. 자조의식도 가져다 스스로 비웃었답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자, 후략입니다. 집에 도착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아내가 죽어요. 그리고 탈출하듯 동경으로 떠난다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계죠. 현실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 이런 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린 그냥 이러고 살고 있어. 이게 옳은 거야? 이 정도에서 끝났어요. 이게 1920년대까지의 우리나라 문학이나 혹은 전체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의 한계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 만주로 갔다가 심지어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 독립운동을 하던 그 김구 선생 같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나라를 그렇게 해보겠다고. 멋진 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매우 멋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대전에서 목격한 조선의 모습 보겠습니다. 왼편 날개 맨 위에 보면 일제강점하에 비참한 우리 민족의 모습입니다. 그죠? 신축 상점이 전부 일본인들의 것이고 착간에서 막 불심 검문, 그죠? 갑자기 검문을 한다. 그리고 아이를 업은 채 막 결박당하고 있어. 묶어놨어. 애를 업고 있는데 묶어놓으면 어쩌자는. 자, 그래서 비참한 우리 민족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했고 상황에 따른 내 감정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하죠. 목욕탕에서 일본인들 대화를 들었을 때는 깜짝 놀랐어. 아, 이게 현실이야? 그리고 그런 일본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막 느꼈다. 그러나 정거장 문 밖으로 나와보니까 시가지가 다 변하고 일본 세상이 되었구나. 쓸쓸함, 허탈함을 느꼈죠. 그랬다가 결박당한 여자와 두 청년을 보니까 처량함과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꼈고 이후에 차를 타고서는 자조적인 느낌까지. 자, 현실에 대한 내 인식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나왔죠? 바로 무덤, 공동묘지. 그래서 최초에 발표했을 때 소설의 제목이 바로 묘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1920년대 소설의 한계입니다. 자, 뭐냐면 지식인으로서의 이 주인공의 한계, 암울하고 무기력한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 비판과 분개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 타파할 대안을 제시하거나 적극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용기나 혹은 그럴 겨를도 없어. 경황도 없는 거죠. 자, 따라서 당대 전형적인 지식이야. 그 지식인들의 한계를 드러냈다. 친일파가 안 된 것만 해도 어디야? 그렇죠? 심지어 일본 세상이구나 하고는 친일파로 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사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학습활동 가보겠습니다. 자,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대하는 태도의 특징입니다. 자,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에게 멸시당했다. 줄금되죠? 예시답 첫 번째 줄 맨 끝에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에게 멸시를 당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인들은 어떤 대접을 받았느냐? 돈벌이 수단으로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했어.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써먹을 수 있는 존재. 이렇게 물건 취급. 심지어 처음에 조선인들을 잡아가서 어떤 일도 있었는지 알아요? 거기 그 엑스포 만국 박람회 이게 열렸지. 거기에서 조선에서 데리고 온 동물 그러고는 조선인들 철창 안에 가둬놓고 전시했어. 그거 알아요? 별의별 사건이 다 있었단 말이야. 그치? 일본을 함부로 우리가 용서할 수 없지. 그런데 대해 사죄 안 했단 말이야. 참 이상한 놈들이 그 과거에 그렇게 심각한 침략을 했던 것은 미안하다. 정식으로 탁 사과 제대로 안. 아니 우리 자꾸 사과했는데 왜 또 사과하래?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잖아요. 제대로 사과. 그리고 1965년에 한일 수교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1억 달러인가를 차관으로 줬어 우리나라. 그걸 다 퉁쳤는데 왜? 과거사를 정리하려고 돈 달라고 해서 니네 대통령이 받아갔잖아. 수교했잖아. 그럼 끝난 거지. 라는 식으로 나온다. 그게 그렇다고 끝날 수 있는 문제인가? 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본은 함부로 친해지면 곤란한 나라예요. 물론 매우 중요한 나라고 선생님 일본 좋아해요. 근데 일본의 문화지. 스시도 좋아하고 슬램덩크 만화책도 잘 보고 건담 조립도 좋아하고 좋아해. 일본인들도 굉장히 선해. 선량해요. 일본 사람들 되게 착해. 그리고 일본 문화 안에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하고는 별개지 이건. 역사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좀 분노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민비 어떻게 죽었는지 그 사료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까무러칠 겁니다. 아마. 자, 민비가 잘못했어 사실. 그때 정세를 잘못 읽었지만 그렇다고 한 나라의 왕비를 그렇게 죽인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팔다리 다 잘랐어요. 그 다음에 그 시신을 나무에 묶어서 불태웠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 자, 목욕탕에서 들은 일본인의 대화. 속아서 일본 각지의 공장이나 광산으로 팔려갔다. 기차가 잠시 정차한 정거장의 정황입니다.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에게 수색당하거나 결박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또 일본인들에게 막 다 수탈당했다. 자, 그래서 조선을 뭐라고 했죠? 구더기가 끓는 무덤, 공동묘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작품은 동경을 떠나와서 다시 서울로 갔다가 동경을 떠나서 서울로 갔다가 다시 동경으로 되돌아가는 나의 여정을 다룹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이 머물러 있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여행하는 내용을 서사의 중심으로 삼은 소설이 바로 여로형 소설이라고 합니다. 자, 여로형 소설은 여행의 성격과 구조를 사건의 구성으로 활용합니다. 따라서 사건은 여행 중심으로 일어난다. 자, 그래서 인물의 자기 이해나 세계에 대한 인식 변화,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식민지 현실 속의 지식인의 갈등과 자아각성, 내면 의식의 변화가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나의 여로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동경에서 연락선을 타고 부산으로 갔다가 부산에서 기차 타고 대전으로 갔다가 근데 중간에 뭐 김천에 사는 사촌 형님을 만나 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 사촌 형님은 경찰서에서 일을 하는데 그 집에 그 첩이 있고 막 그래요. 여전히 전근대적으로 막 살아요. 자, 그리고 기차를 타고 다시 서울로 갔다가 서울에서 아내 장례식을 치르고 기차를 타고 가서 연락선을 타고 동경으로 되돌아갔겠죠. 동경으로 되돌아가는 길에서 기차를 딱 타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이 소설은. 나의 자아각성은 뭐냐? 7년이나 가까이 일본에 있는 동안 경찰관 이외에는 어쩌고 저쩌고, 그치? 정신이 마비되었었다. 그러니까 현실 인식 같은 걸 거의 하지 않았죠. 민족이나 독립의식 같은 것이 부재했어요. 그런데 분이 치밀어 올라서 이렇게 비굴하게 살거나 혹은 주눅든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소리라도 버럭 질렀으면 시원할 것 같아 했습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분노와 자조, 한탄 이런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이리로 오면서 의식의 변화가 생겨났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예시답입니다. 나는 일본에서 지낸 7년 동안 민족관념이 마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서울로 향하는 여정에서 목격하고 체험한 사건들을 통해 조선 현실 자체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동시에 식민 지배에 굴종하면서 살아가는 조선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와 자조적 한탄을 드러냈어요. 자, 그래서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비참한 조국의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자아각성이 이루어졌다. 이런 식입니다. 자, 회귀적 여로 구조입니다. 이걸 통해서 내 어떤 모습을 강조하느냐.
자, 어떤 모습을 강조하느냐면 현실에 대한 실천적 대안과 의지가 없는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왜 이런 걸 썼죠? 우리가 이런 상태에만 머물러 있어야 할까라는 문제의식을 형상화했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당시로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었어. 그리고 너희들은 그걸 개선하고 극복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 이런 것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됐죠?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폭로하고 보여주는 역할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일제강점기 이주민의 궁핍한 생활상을 다룬 소설, 자, 탈출기입니다. 친구인 김군에게 집을 탈출한 이유를 편지로 밝힙니다. 5년 전 어머니와 아내를 데리고 간도로 갔어요. 그런데 빈곤은 날로 심해지고 민족적 차별에도 시달리게 됩니다. 간도로 갔으니까 이제 이거는 해외 이주민 얘기들이죠. 이 분위기 속에서는 아무리 노력하여도 충실하여도 우리는 우리의 생애 만족을 느낄 날이 없을 것이다. 무슨 소릴까요? 가난 극복이 불가능하다. 겨우 연명한다 하더라도 죽지 못하는 삶이 될 것이요. 영향은 자식에게까지 미칠 것이다. 가난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어미 품속에서 빽빽하는 어린 것의 장래를 생각할 때면 애잡잘한 안타까운 감정과 분함을 금할 수 없다. 내가 늘 이 상태면 그것은 거의 정한 이치다. 항상 이런 상태야. 항상 막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그에게는 상당한 교양은 고사하고 상당한 교양은 차치하고 말이야. 됐다 치고 다리 밑이나 남의 집 문간에 버리게 될 터이니 삶을 받은 한 생명을 죄 없이 찌그러지게 하는 것이 어찌 애달지 않으며 분하지 않으랴. 그렇다면 그것을 나의 죄라 할까 했습니다. 자, 내 죄냐? 아니죠. 지금 이들이 가지게 된 빈곤은 사회 제도의 구조적 모순, 식민지 체제 때문이죠. 자, 김군, 나는 더 참을 수 없었다. 탈출기라고 하니까 편지 형식으로 글을 보낸다. 나는 나부터 살려고 한다. 이때까지는 최면술에 걸린 송장이었다. 나는 이때까지 무기력하고 절망적이었어. 송장이라고 표현했죠. 제가 죽은 송장으로 남을 어찌 살리랴. 나도 죽은 상태인데 무슨 식구를 어떻게 먹여 살려. 그러려면 나는 나에게 최면술을 걸려는 무리들, 즉 험악한 이 공기의 원류를 쳐부수려고 하는 것이다. 사회 제도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극복 의지를 드러낸다. 자, 나는 이것을 인간의 생의 충동이며 확충이라고 본다. 사람이 살고자 하는 충동이나 이 삶에 대한 확충, 삶을 넓혀가는 것. 여기서 무상의 법열입니다. 무상의 법열은 뭐냐면 참된 이치를 깨우쳤을 때 느끼는 아주 황홀한 기쁨을 여기서 찾으라. 아니, 벌써부터 느껴진다. 이 사상은 뭐죠? 바로 이거죠. 사회 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려는 의지. 자, 그래서 드디어 집을 탈출하게 했고 XX단, 의열단 같은 거죠. 가입하게 했으며 비바람 밤낮을 헤아리지 않고 벼랑 끝보다 더 험한 X선에 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만세전하고 상당히 다른 분위기가 있죠. 그죠?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만세전 속에서 나는 소극적이라고. 그치? 근데 탈출기 속에서 나는 어때요?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저항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면에서 1920년대 소설과 그 이후 소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특히 최서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이 최서해가 1932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아주 훌륭한 작가였는데, 31살에 죽었죠. 그치? 자, 그래서, 자신이 체험한 빈곤한 생활을 바탕으로 구체적 현실을 막 그려낸 그런 작품을 썼어요. 그래서 홍염, 탈출기, 이런 것이 지금까지 아주
뭐 전해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로써 우리 기말고사 범위를 일단 전체 다 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 관련된 문제를 배부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세요. 2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